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각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시에 이제 청와대가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을 테지만 일단은 공식 수행원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1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좀 있었습니까? 많았죠.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사실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정상회담 열린다는 그 자체에 굉장한 그 의미가 있어서 뉴스 포커스도 그쪽에 집중돼서 공동선언문을 끌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평양에 가서 이런 많은 수행단이 가는데 보니까 이 14명 외에도 보니까 정당 대표, 지자체 대표, 심지어 시민 대표까지 포함돼서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 이 규모 자체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꾸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수행원이 52명이나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주목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죠. 사실은 우리가 가가지고 해야 할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은 정상 간의 담판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주제에 비해서 대표단이 좀 많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규모라고 하는 게 눈에 띄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반찬이 많으면 메인 디시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좋습니다. 이게 그 화려하게 축제 분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워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좀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서 알맹이가 없는 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비하면 좀 축소된 규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원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졌다라고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 지금 시기를 고려해서 좀 대규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평화 국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논의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인원이 가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명확한데 거기에 비해서 중학생도 안 되면서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야당이 말했듯이 좀 너무 보여주기식의 그것을 집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비핵화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결론이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겹고 역풍으로 불어올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그런 점이 저는 우려도 있고 고려가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난 뒤에 우리 측과 그쪽의 요구나 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는 것이 아닌가. 중학생까지 포함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화에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앞으로 더 그런 씨앗들이 퍼져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더 확 꽃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자주 없다 저는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명단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정당 대표들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자치단체장 대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겠죠. 대안들도 나오고 각 층에 따라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풍성해지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계속 해야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게 빠지면은 이 부분이 다 약간 물거품 같은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지 이렇게
크게 보여주기식 뭐 그건 북한 주민을 위해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런 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들뜨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김정은의 치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국내 정치에서 치적을 하면서 결국은 핵은 숨겨놓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러리에 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동행도 좀 보여주기 식의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가는 거는 예. 사실은 아주 낮은 단계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나 뭐 강원도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활 밀착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 비핵화를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평화를 전착시키고 교류를 확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추를 먼저 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일단은 비핵화에 집중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다 뭐 이렇게 그 반찬도 많이 해가지고 한 상을 차리는 것 그런 것들은 좋죠.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과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럼 거죠. 이번에 가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자체나 예. 이런 정당 대표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비핵화 문제, 이 평화 정착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덜러리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야당 대표도 간다는 것은 국내 일부 야당이긴 하지만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세라는 것을 정당 거기에 좀 동의하는 야당부터도 좀 끌어들여서 함께 간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면 반드시 거기서 거꾸로 오히려 역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이번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 방북단 대표 명단 중에서 이제 경제계 인사들도 많이 포함이 됐어요. 4대 그룹 총수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중에 좀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입니다. 삼성 계열에서 동행을 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못 가, 4대 그룹 뭐 이렇게 갈 때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끊었고 그 전에도 발표 나오기 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가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나름대로 총수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기업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방북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방북이 효과가 있으려면 정상회교라고 하는 거는 정상회교에서 경제인들이 같이 가는 거는 경제인들이 뚫지 못하는 것들을 뚫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이 대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사실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가내수공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공업, 중공업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기업들이 가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사실 낮은 선봉이나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제재 국면이 넘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국제 제재가 있는 한은 이 대기업들도 국제 제재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물론 신중하게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가서도 신중하게 발언도 하고 회의를 해도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상처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받는 거죠. 어쩌면 역으로 또 추적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를 대거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좀 반출해볼 수도 있을지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대규모로 할 때는 북한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가가
이런 데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국회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하고 기업도 하고 우리 얘기가 되면은 다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대규모로 꾸려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자신감하고는 영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핵화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만 그 노고를 너무 들이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 메워야 한다라는 거죠. 현장 기자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동행과 관련해서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에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이라는 재벌 총수가 여기에 동행한다는 데 대해서 일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저는 경제계 총수들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남북 경협이 위반 사항 이런 것은 정부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없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느냐고 보면 예. 우선은 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는 목적이 경제를 부활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해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안도감이랄까. 우리 경제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 단계 지금 계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투자하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는 그쪽에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심어준다 할까요? 예.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북한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종전선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하는 것이 보면 전부 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계 총수들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데도 저는 충분히 그 비핵화라는 목적에 부합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표단 명단까지 발표되면서 이제 정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역시나 이 프레임 전쟁이 한창입니다. 뭐 여당에서는 평화냐, 평화다.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특히 뭐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큰 이슈가 이 북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프레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와 비핵화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얘기죠. 그런데 명확한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핵이 없는 평화라고 하는 거 명확해요.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를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이 일단 품어야죠. 여당이 여권에서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야권에서는 우리는 당신들 나라하고 다르게 국회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도하려면 국회가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비핵화가 안 되면은 평화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뭐 근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비핵화의 기본적인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여지로 만들어야죠. 연을 날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연을 날릴 때는 역풍이 필요하고 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풍을 타면 고꾸라지는 거고 줄이 없으면은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결국은 역풍은 국제 제재고 줄은 야권의 견제입니다. 야당에. 그렇다고 하면 연을 잘 날리려고 하면 여당에서 그 역풍을 잘 활용하고 끈을 잘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평화냐 비핵화냐 이 구도로 여권이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들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동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품어서 함께 그렇죠.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협상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여기에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없이 평화를 얘기할 수 없고요. 평화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저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예. 중요한 것은 집권당이 그래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에 좀 더 청사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곧 평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야 따로 없이 서로 초당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뿐 아니라 사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이슈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화두인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21일 날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석 민심이 이런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좀 사그라들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일부 사람들이 세금 폭탄 아니야? 또는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는 게 우리가 그럼 다음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대책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끌기, 시선 끌기가 북핵 문제도 그렇고 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지지도가 떨어진 하락 국면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부동산 대책이나 북핵 문제는 일정 정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추석 민심은 결국은 부동산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결국 일자리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만나질 않게 돼요. 선물이라도 하나 가야 하는데 또는 대화할 때 당신 어디 다녀? 라고 할 때 할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결혼 못한다, 그것 때문에 가족 모임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이 해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점점 추석에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안이 결국은 굉장히 여론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자리나 고용 문제나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도 나와서 당분간은 해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기에는 계속 정부에서도 연말이다, 내년이다, 내년 말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배고픈 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추석 민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추석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국민들한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절하고 앞으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은 재산 문제고 그건 한 단계 넘은 거고 소득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안이 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추석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추석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그렇죠. 관련된 문제가 예, 가장 예. 큰 밥상머리 이야기 화제거리일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그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사안에 남들이 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심리다 보니까 예. 취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이 정책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됐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지켜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있어서 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추석 민심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특효약이 없다는 것이죠. 예. 뭐 알고 봤더니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4억 5억씩 넣는데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세금 폭탄이란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정책적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걸 시인을 하고 이런 소통 부분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 대다수는 사실은 이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좀 더 성의 있는 설명과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완전한 실패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한국당 지지율이 추석이 전후로 좀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보수 결집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말하자면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그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풍을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슨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새롭게 야당이 변신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을 끌어갈 수 있지 어떤 상대적인 그 뭐랄까요 실수나 하락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는 매우 않을 제한적이다는 것이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2달여 만에 미국 생활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다들 입국하실 때 장면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입국장 굉장히 좀 요란했던 것 같아요. 빨간 풍선도 꽤나 보이고 그리고 또 큰절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좀 입국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가실 때도 큰절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같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이 그렇게 요란한 걸 보면은, 예. 뭐, 나름대로는 파괴력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아주 그 소수가 열렬하게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지난 대선과 지난 대표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는데 예. 실제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오면서 한국당 내에는 굉장히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 지도부도 그렇고 예.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잔류파라고 하는 그 차기 당권 후보들 모두가 이 판을 깨는 데 있어서 1등 그 요인이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벌써 돌아와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기 전에 낚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서 한 2달 생활이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스타일이죠. 그런데 예. 홍준표 대표의 귀국, 전 대표의 귀국은 역설적으로 집권당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고 자유한국당은 고향 창녕 창녕 가시라. 예. 거기도 공기 맑고 좋다는 식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새로운 파열음을 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또 이분이 쓰는 용어를 보면 연탄 가스니 바퀴벌레니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참 잘 찾아서 써요.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자해행위라고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 사람은 정치를 시작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하는 언젠가 이런 얘기는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 전 대표의 정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